뉴스는 잘 안 보시죠. 그래서 딥페이크니 이런 영상을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조작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호기심에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구 사진, 가족 사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청소년이니까 호기심에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고 굉장히 이제 사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그 실수, 호기심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되게 요즘 사회적인 이슈예요. 요즘에는 이제 교육청 같은 데서도 가서 들어보면 자기가 어딘가 인터넷에 또는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를 어딘가서나 자기가 몰래 썼는데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다 기록하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슈들이 이제 논의되고 했었거든요. 지지난주에 제가 교육청 가서 이제 미래교육에 대해서 같이 근인 토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AI 교육 또 이거에 학생 시절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했던 것들이 자기 인생의 여정에 고점을 남기는 수가 있으니까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좀 선용하라는 게 착한 쪽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의미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이제 AI 뭐 창작 지금 여기 보시면 뭐 AI가 만들었을 때하고 사람이 만들었을 때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도 있고 또 인간이 창작해놓은 창작의 세계에 AI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대체하거나 또는 인간이 하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품 활동을 전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AI를 활용해서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활동으로 자기가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예술 분야도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고 우리 같이 이제 기술 분야, IT 하는 쪽에서도 포트폴리오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출발한 지 최대로 3년밖에 안 됐는데 인류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여기 보시면 뭐 생성형 AI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이렇게 이제 오늘은 4가지 분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교육 분야, 언론, 예술, 법과 윤리.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나 학생이니까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를 사용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죠. 예전에는 이걸 써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거든요. 대학에 오셔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AI를 사용하는데 이제 인간된 입장에서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논의를 많이 하면 AI스럽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I스럽지 않게 어떻게 AI 기계가 만든 거지만 사람이 한 것처럼 또는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컨텐츠를 그 목표는 뭐냐면 좀 더 내추럴하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인간 친화적으로 하고 싶다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AI를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하면 신기하고 좋기는 한데 사실 인간스럽게 만드는 건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앞으로 AI가 얼만큼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는 뭐 강인공지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강인공지능 또 슈퍼지능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슈퍼인공지능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무리 그 시대가 돼도 정말 인간스럽게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아직 미지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게 당연한데 아직도 숙제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윤리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뭘 만들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하고 결국 인간 공동체 나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실 여러분들이 윤리라는 주제, 도덕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식상하고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 굉장히 실천하기 힘든 영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이 되려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배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고 채점에서 맞기는 쉬운데 점수 맞기는 쉬운데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제 저도 오늘 말로 떠들고 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되게 남겨진 숙제예요. 이게 이제 사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로 또 세계적인 회사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지금 2025년인데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챗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AI 챗봇 테이라는 녀석, 여러분 테이 챗봇이죠. 얘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시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테이가 등장을 한 거죠. 챗봇에 나가서 이제 채팅을 하려고 한 거예요. AI하고. 근데 인간들이 좋은 말을 많이 처음 만나니까 좋은 말을 많이 막 물어봐줬으면 좋은데 좋은 말을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국인 친구들 한국에 오면은 좋은 말부터 배워요. 나쁜 말부터 배워요.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 많이 쓰다가 나중에야 이제 이게 나쁜 말인지 알고 그러는데 AI들은 나쁜 말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새로운 대화 상대자가 들어오면 얘도 다짜고짜 나쁜 말을 한 거예요. 얘도 이제 인간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도 험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16시간 만에 서비스 오픈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하도 얘가 너무 심각한 단어를 쓰니까 욕설을 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사 문제가 되잖아요. 클로징을 했대요. 이런 사례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응입니다. 근데 좋은 의도로 사용하는 분야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의학 분야, 여기 보면 의료잖아요. 의료 희귀 질환 하나 진단해서 그 약품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평균 30년 이상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야 뭔가 지금 발견된 질병들을 원인을 발견하고 그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AI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3년, 5년 이렇게 단축돼서 굉장히 난치병이라고 하죠. 이런 난치병들에 대한 치료법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급진전을 이뤘다. 이게 되게 이제 의학계에서 보고되어 있는 현황들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보면 뭐 녹조를 예측하거나 산불을 탐지하거나 그리고 멸종 위기종 모니터링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이번에 고3 대입을 봤는데 그 친구가 저 생물을 좋아하거든요. 고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좋아하는데 엊그저께 왔습니다. 아빠 예전에는 돌고래 저 모니터링 하는데 막 잘 아시다시피 막 진흙에다 칩 박아가지고 막 그 무선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걸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인공으로 칩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칩으로 안 박아도 그 생태적으로 개 행동 동작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잘 학습을 시키면 걔가 기존의 칩으로 안 박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태 모니터링을 훨씬 더 정확도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학 분야를 할지 어떤 분야를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야를 할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 20대 후반 30대쯤 됐을 때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AI를 굉장히 뛰어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AI를 잘 다룰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생성형 AI들이에요. 챗GPT는 잘 아실 테고 작년 말부터 메타 AI라는데 이거 좀 잘못됐네. 메타 AI가 이게 이제 저기 구글이거든요. 구글에서 나노 바나나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노 바나나는 이미지를 메이킹을 잘 해주죠. 제미나이도 그동안 챗GPT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나와가지고 요즘에 이번에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AI 거품해갖고 주식이 한번 꺼졌다가 여러분들 바빠서 겨를이 없죠. 세상 소식에. 그래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꺼졌었어요. AI 주식이에요. 근데 이번 어젠가 그제 갑자기 급등을 했다고. 급등. 뭐 이제 AI가 굉장히 시대의 이슈가 되는데 그 급등할 때 원인이 뭐였냐면 챗GPT 모델은 너무 GPU라는 그 컴퓨터 자원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긴 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모되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제 거기에서 부정적 의식이 있었는데 제미나이는 구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굳이 지금 만들어놓은 GPU를 안 쓰고 CPU나 NPU라고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그 GPU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좋은 챗GPT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미나이 3.0을 개발해서 걔가 나름대로 앞으로 새로운 또 미래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차원 높은 그 AI 서비스,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게 새로운 이슈가 돼가지고 이번에 주식이 급등을 했었어요. 아마 뉴스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소라라고 이제 소라도 오픈 AI의 엔진이거든요. 근데 쟤는 잘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걸 그 전문적으로 그 제작할 수 있는 생성형 AI 툴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라 2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마 소라 3 지금 만들고 있을 건데 굉장히 이제 소라 1에 비해서 발전을 했고요. 실제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챗GPT를 했을 때 좀 넘어갈까요? 제미나이 이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AI가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멀티모달이라고 써 있죠. 기존의 멀티모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텐데 멀티모달은 뭐냐면 기존에는 멀티가 아니고 그냥 싱글이거든요. 단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텍스트로 물어보면 얘는 텍스트로만 대답하고 내가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만 대답하지. 이렇게 단일 인터페이스, 단일 데이터 타입이랄까, 단일 데이터 형식으로만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었어요. AI가. 근데 그게 이제 재작년까지 얘기했죠. 근데 작년부터 이제 멀티모달을 해도 내가 말로 물어봐도 얘가 동영상으로도 주고 심지어 영상으로 주고 텍스트로 주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인터페이스 인간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의 수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스처로 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얘를 종합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멀티모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 시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구글의 나노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에 이제 이미지, 영상 생성해서 제작하는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소라2고요. 소라2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용자들이 요즘에 쇼츠가 유행이었잖아요. 계속 쇼츠가 유행이니까 그런 짧은 단위의 동영상을 제작할 때 그 소라2를 이용해서 자동 생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실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여유가 있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1년에 상시적으로 코딩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열리고 있는데 AI 특정일에 저녁에 이제 AI나 뭐 다른 코딩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무료로 여러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 중학교나 일부 고등학교, 초등학교만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잘 접근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죠. 이 젠스파크라는 거는 저도 요즘에 열심히 사용하고 해보고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초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싶다. 그럴 때 슬라이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고 싶을 때 저 젠스파크를 쓰시면은 얘가 잘 만들어주고 리뷰도 잘 해주고 그런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발표용 자료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감마도 마찬가지요.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컨텐츠 거기에 있는 그 컨텐츠의 논리성 이런 것들을 잘 만들거든요. 근데 얘가 디자인 좀 약해요. 젠스파크는. 근데 이 감마 같은 이 친구는 감마는 디자인을 잘해요. 그러니까 좀 텍스트하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잘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좀 그림이라든가 도시화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합니다. 젠스파크는 컨텐츠가 좀 풍부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믹싱해서 사용하면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I는 이제 아마 굉장히 지금 이번 정부에도 이재명 정부 때도 AI를 지금 대통령이 저번에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시정연설이라고 국회 가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든 다양한 제품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거기서부터 커피포트부터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몇백 개가 있어요. 그 몇백 개의 모든 제품에 AI를 다 적용하시오. 그 국가에서 자금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제품에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26년도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적용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AI 서비스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내년은 그런 기대가 듭니다. 선생님 이거는 슬라이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은 $10,000,000. 요즘에 뉴스에도 일주일이 뭐라고 한 번씩 급발진이니 뭐 이런 충돌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인명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걸 위해서 꼭 만들어져야 되는 택시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무인 택시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봇택시 시제품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차 안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머스크는 직접 짧은 도로 구간을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후년 아무리 늦어도 오는 2027년 전에는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머스크는 버스 이용 가격은 마일당 $1인데 사이버캡의 운영 비용은 세금 등을 포함해 40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당 가격은 $30,000,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차 주인이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o the vast majority of the time, cars are just doing nothing. But if they're autonomous, they could be used, I don't know, 5 times more, maybe 10 times more. 이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아이오닉 5에 적용해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부터 초기도 주행 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사용자 이용을 추진하며 휴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시제품이 운전자의 감독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누가 빨리 기술 완성도를 높여 규제를 넘어서느냐가 자율주행 택시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균입니다. 요거는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로봇이잖아요.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 그 로봇에서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로봇이 지금 로봇의 모델이 뭐예요? 이 로봇의 모델이 뭘 것 같아요?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사람 닮았죠? 사람 닮은 로봇을 뭐라고 해요? 아시는 분? 네? 사람 닮은 로봇을 뭐라고 해요? 조성 힌트 해주세요. 조성 힌트. 조상이 돼요? 중간 힌트? 다섯 글자. 맞추면 상품이 있다니까. 탑타임스. 조성 힌트요. 조성 힌트. 조상이 여기 키읔 지금 키읔 맞추네요. 저희 교수님, 네. 교수님 이게 맞추는 학생 있어요. 휴머로이드. 오. 그리고 모델 사실 로봇을 만들 때는 무작정 만들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원래 담는 로봇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질문 드릴게요. 왜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어떤 부분이 인간을 흉내를 내는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그동안 어려웠던 거 제일 로봇을 만들 몇십 년 동안 지금 만들어 왔거든요. 얘들아 정답이 없어. 손 들어. 네. 선착순. 인간같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생각한 거 예, 일단 그게 이제 일단 AI가 그걸 해결해주고 있죠. 잘 대답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질문해 볼까요? 기계적으로 우리 기계라는 건 육체적 관점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부자연스러운 거,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본 비디오는 어떠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였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게 아까 보면은 로봇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였던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빨리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실제는 천천히 하면서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그래서 항상 TV에 보시면은 휴머노이드나 다른 로봇들 보시면은 테스트할 때, 시연할 때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거는 왜 저렇게 기술이 저거밖에 안 돼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 된다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담는 것 또는 자연의 여러 가지 개를 담는 개 로봇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고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뇌가 없었잖아요. 사실 뇌라는 게 없고 뇌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다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간이 딱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준 그대로만 동작을 했거든요. 그동안은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AI는 이제 직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휴머노이드 세계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뭐 그런 거이고요. 자, AI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AI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예, 여기 보면 AI는 도구인가 파트너인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봅시다. AI가 파트너다. 손. 파트너가 아닌? AI는 도구다. 손. 오, 이게 대단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대단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주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주체성이 명확해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도구인데 사실은 저렇게 답이 딱 떨어질 수는 없고 어떤 부분에는 도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인간이 통제를 해야 되니까 도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좀 AI를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시려면 많이 사용해 봐야 된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의 한계, 인공지능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 뭐 지금 이런 현재 관점에서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창의성, 직관 부족.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감 능력, 감성, 미보유, 편향성, 불안정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좀 스펠링이 틀렸네요.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상태에서 그렇지 이 부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궁금한 챗GPT 그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마 다 써보셨겠죠? 네. 수행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러세요? GPT 하면 선생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 주로 아이들에게 한번 어떻게 물어보는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자유주제예요? 주제를 보통 어떤 주제를 주실 건가요? 주제를 가면 근데 실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쓸 때 그런 반응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써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가 나면은 거기서 멈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는지를 사실 나도 계속 생각을 해서 되물어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는 해보신 경험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게 숙제가 나와야 되는군요. 어느 아니 우리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주로 어떤 분야에다 써보셨어요? 텍스트 말고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걸 써보셨어요? 네? 역사요? 역사를 어떻게 이용해요?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역사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역사하면 뭐 어떤 역사를 좋아하세요? 뭐 한국사도 있고 뭐 세계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주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그것도 또 숙제예요? 네. 시험 때문에 혹시 시험 문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그랬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물어보지 그랬어요. 예측 좀 한번 해봐라. 이거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AI를 이제 사용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AI 시대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답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자기가 답을 내거든. 그래서 사실 AI하고 친해지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얘한테 자기가 평상시 하던 질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교류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보는 이 친구는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떻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사실 똑같은 주제인데도 이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을 때 이게 좋은 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빨리 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AI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AI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지금은 일단은 생산성이니까 아까 생성형 AI니까 뭐 만드는 거 다 맡기고 싶죠. 그게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아까 제가 저기 얘기했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시대. AI가 정확한 빠른 정답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학술제를 했는데 5개 팀 중에서 1개 팀이 아예 코딩 우리는 이제 그 컴퓨터 학과니까 스마트 콘텐츠 학과니까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한 친구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 김태훈 친구가 코딩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코딩을 안 하고 AI 툴만 이용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가지고 웹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데 3일 걸렸대요. 자기가 이걸 하는데 원칙이 뭐냐면 코딩하지 않는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만 코딩을 걔가 만들었죠. AI가 만들었죠. 아 시간도 다 됐어. 시간이 다 됐어. 이거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가로 선정된 곡입니다. 이거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시험이라고 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해.